북한이 올해는 이 수해 방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은 썼는데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방제 시설을 갖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53층 짓는데 김정은이가 빨리 지으라니까 9개월 만에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문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북한 노동자, 북한 일반 한 달 사는 게 그 30만 원이래요. 지금 여기서 북한 경제 좋아졌다는 거는 북한의 지표만 보고 하는 얘기고 주민들은 지금 평양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대요.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이 기자님. 네, 늘 이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북한 이 기자. 재미있다기보다 비 너무 많이 왔죠. 맞습니다. 북한에도 뭐 지금 난리가 아니죠. 네. 근데 북한이 올해는 수해 방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은 썼는데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방제 시설을 갖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곳곳에 좀 피해가 났는데 네. 공개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네요. 작년 신의주 때 네. 워낙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신의주 가가지고 제방공사도 완벽하게 했다. 비닐하우스도 갖췄다 이러면서 네. 이제 앞으로 물난리 걱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그렇죠. 했잖아요. 맞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에서 물난리 나면 네. 이게 큰일인 거예요. 물난리는 애초에 없는 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방공사 보니까 그 나온 사진에 이렇게 금이가 있고 뭐 구멍이 뚫리고. 북한에 서기실이나 뭐 이런 비서진들뿐만 아니라 그 선전선동분이 얘들도 좀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그 해필 김정은 서 있는 제방뚱 밑에 그 금이 이렇게 가가지고 구멍이 뚫고 네, 펴져서 가가지고 네. 있는 거를 그거를 그대로 내보낸다? 그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또 대한건축학회 회원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네. 통일건축산업위원회 제가 맡고 있는데 네. 제방공사를 하려면 한쪽부터 쭉 이제 벽돌이나 그걸 맞춰가면서 석축을 맞춰가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빨리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에서 붕붕붕 끊어가지고 작업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안 맞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건축 기술 같으면 그걸 맞추거든요. 맞추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근데 이걸 못 맞추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이렇게 비어가지고 마치 뚝이 금방 터질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자님이 이영종 기자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선전선동부나 검열 이런 쪽이 놀고 먹는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김정일 때는 네. 그 사진 검열이 아주 철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 작은 김정일이 항상 정중앙에 항상 제일 키가 크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 모서리에도 나오고 맞습니다. 김주의 배경으로도 쓰고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키도 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과거에 비해서 김정은이 특히 최근 들어서 공개 사진이 너무 많아요. 김정은이 한번 뜨면 사진도 물론 많이 찍습니다. 사진 기사가 이번 8.15 행사도 보면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드론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한 행사에 한 50장 이상 쏟아내잖아요. 바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행사를 밤에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노동신문 업데이트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다른 날 같으면 아무 기사 없으면은 미리 예고된 걸로 해서 아침 6시에 쫙 노동신문 뜨거든요. 홈페이지에. 근데 막 10시, 11시 때도 안 뜨는 건 자기들 나름대로 야간 행사에 사진 촬영한 거 가지고 막 열심히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쫓기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보이는데 북한 당 간부들이나 그 검열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흠결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훨씬 허술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허술하죠. 비해서. 옛날처럼 정교한 맛이 떨어지는 게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잖아요. 김정은이 얼마 전에 건축 현장 가가지고 새로 지었다고 막 자랑하면서 창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창문에 그 옆에 실링한 거 그게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척 봐도 이거는 부실공사인데 굳이 그런 장면을 왜 내보낼까? 다른 앵글의 사진도 있는데 이건 뭐 김정은이 한번 매기자는 것도 아니고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일부 그렇게 농반 진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반체제 인사가 있다. 아니 좀 이상해요. 제가 보면 뭐 최근에 그 보면은 북한 노동당 간부 노 간부 집에 방문해가지고 반미 투쟁의 선봉에 선 분이라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 양반 머리맡에 저 코스트코에서 산 미제 영양제 딱 놓여져 있다. 그 사진 왜 보내? 또 상표는 가렸어요. 네. 굳이 검게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병만 봐도 다 알잖아요. 워낙 독특하니까. 아니 평생에 소년병일 때부터 반미로 먹고 산 북한 체제의 기둥으로 떠받드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미제 영양제 챙겨 먹는데 그걸 굳이 사진으로 그렇게 찍어가지고 아마 지금 김정은한테 좀 혼나고 있겠죠. 이번에도 8.15 때요. 김정은이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방문했더라고요. 네. 대성산 혁명열사
사랑이면 이제 빨치산들. 그렇죠. 항일. 북한판 독립운동한 그 좌익 그 인사들이 묻힌 곳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설을 처음 했는데 연설은 오로지 러시아 얘기만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러시아 얘기만 한 다음에 맞아요. 해방탑도 갔지만 그러면 대동혁명을 가면 지금 조국 광복은 김일성이었는데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스케줄도 누가 짜는지. 이번 8.15에 네. 8.15 하면 뭐예요? 자기들 논리대로면 김일성 주석이 항일 빨치산을 통해서 그렇죠. 조국의 강복을 안아온 북한에 3.1절도 없지 않습니까? 홍범도 뭐 유관순 아무도 안 가르치잖아요. 아무도 김일성만 안 가르치는데 예. 그날 김정은 8.15 광복 80주년 연설에 그거 아세요?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인민 뭐 이런 거 20몇 번 예. 하고 뭐 조국이 어쩌고 나오는데 아니 아무리 러시아한테 뭐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뭐 전사들 추모하는 해방탑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에는 러시아 군이 조선인민을 해방시켰다 이런 건 또 딱 부각되고 김일성이라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가? 김일성이 소련 극동 88 독립여단 출신으로 들어왔는데 대위로 소련군 대위. 그럼요. 거기서 러시아 얘기하면 김일성 러시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 거기서 또 러시아 빡치면 또 그렇죠. 이제 진실을 예비게 해볼까 하고 그렇죠. 한참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최용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김일성이 조국 해방을 이끄시어 한마디 딱 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최현 때문에. 최현이 빨치산이었으니까. 아이고 정말. 자, 근데 저도 참 수해하면은 네. 자세히 이렇게 수해 뭐 물길 공사했다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도랑 같은 걸 각 지역에서 이렇게 흙을 다져놨어요. 네. 시멘트로 도랑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만 오면 이게 쓸려 나가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평양 북한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대부분 신장로잖아요. 그렇죠. 흙길이잖아요. 비가 한 번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길을 흙을 다집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자연 재해 방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이 자연재해 특히 이제 수해 방지 못하면 최고 사형이라는 그 이번에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예. 박사님 계시는 그 통일연구원에서 그 연구물을 하면서 2022년 8월에 재해방지법이라는 걸 북한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보면 재해 담당 간부가 예. 문제가 생기면 그 간부를 과실이잖아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관리감독 부실이라든가 물론 그 사람이 뭐 뇌물을 받고 뭘 봐줘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지만 그런 어떤 중대 과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이거 뭐 북한 노동당 간부들 특히 재난 담당 관리하는 분들은 지금 후덜덜덜 하겠어요. 이 사형 뭐 최근에 보면 북한이 재난에 대비하려는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관심 갖고 그다음에 재해 방지성이라는 아예 그 장관급 기구도 이번에 신설한 게 이제 올여름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좋은데 김정은이 불호령 내렸다고 법률로 너 사형. 우리로 말하면 뭐 오송 지하차도 그 참사 벌어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 물론 책임이 중하고 아주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사형 이렇게 해버리면 관리들이 그거 정말 일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북한이 석도전 지금 2015년인가요? 그 미래과학자 거리 그렇죠. 그 53층 주상복합 아파트 은하 네.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는 게 지금 사진으로 확인됐잖아요. 네. 지금 모든 데 그런 부실이 생기는데 이런 토목 건축, 재해 방지 이런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요. 북한이 많이 지어본 것도 아니에요. 이제 모처럼 매일 20층 정도 짓다가 53층 그것도 주상복합인데 건물 형태도 이렇게 뭐 옥수수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날개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냥 직사각형으로 짓는 게 이걸 53층 짓는데 김정은이가 빨리 지으라니까 9개월 만에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군부대동원에서. 네. 하루에 한 층씩 올렸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우리가 건축 우리도 하지만 최소한 2, 3일은 양생을 한 다음에 올라가고 53층짜리 정도 건물 우리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2년 반에서 3년은 최소한 잡지 않습니까? 그 양생하는 기간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리 뭐 특수 콘크리트로 빨리 올라간다 그래도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북한은 또 겨울철에도 그냥 막 공사를 강행하잖아요. 막 장작불 떼가면서. 그럼 이게 뭐 제대로 양생이 될 리도 없고 말씀하셨지만 전문 인력에 의한 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군부대. 네. 두 돌격대. 번째는 이제 군인 건설자들이라는 돌격대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자재 장비 다 빼먹는 거예요. 철근 빼먹고 시멘트 빼먹고 모래 빼먹고 이러면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간부들이 뭐 비리 문제로 처형당하고 이러는 거 맨날 보면 건설장에서 자재 빼먹는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뭐 몇 가닥밖에 안 나와 있다거나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자갈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잘 섞여야 되는 이런 콘크리트가 이만한 호박돌 막 그냥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런 이제 고층 빌딩 짓거나 이러다 보면 이음매라든가 이런 데서 이번에 이제 균열이 드러난 것도 그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겁니다. 2014년에는 실제로 20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확인됐죠? 창천동에 23층 평천구역에 네. 붕괴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권력기관인 안전부에서 짓는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도 서둘러서 했고요. 그다음에 입주를 우리로 말하면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다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게 붕괴되면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 북한이 김정은 지시 때문에 이례적으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 노동조건이 낮잖아요. 네. 근데 부실공사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책임자들이 가서 사과하고 이러는 거 좋아요. 그게 전에 없던 모습이라서 좋은데 그것도 좀 수습된 다음에 해야지. 사람들도 깔린 거 구조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린 다음에 가족들, 유가족들까지 거기다 다 불러내가지고 사과 받으러 나오라고 줄 세워놓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본말이 좀 전도된 거죠. 좀 가슴 아픈 말씀 좀 하나 해드리면 네. 2016년 함경북도 수해인가요? 어마어마했죠. 네. 그때 자세히 그때 들은 얘기인데 북쪽에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쪽이 이렇게 수몰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거기를 시신발굴하고 복구하고 거기 안전장치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거긴 포기하고 다른 데다 아파트를 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신을 발굴할 때도 그냥 이 긴 쇠꼬챙이를 갖고 다니면서 네. 쑤시는 거예요. 흙을.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이죠. 아주 물론 원시적이죠. 우리도 과거에 이런 아파트 부실공사 뭐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70년 4월에 그 와우 아파트 사건 아시죠? 그 아파트 서대문구 창전동에서 33명이 이제 새벽에 무너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후진국형이지 않습니까? 95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500명, 502명 죽은 것도 후진국형인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도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안전기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북한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간부들만 닥달을 하니까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서는 준설 작업을 안 한답니다. 네. 근데 연료가 없으니까 나무를 떼고 그럼 황폐해지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상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빨리 속도전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슬비만 내려도 이제 홍수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옆에 제방만 형식적으로 쌓아놓고 그렇죠. 하천을 준설하려면 게 중장비나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쌓는 거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군대 동원해서 쌓으면 되는데 파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과거에 전에 북한 남북관계 좋을 때요. 가서 물어보면 내내 뭐 필요하니 그러면은 중장비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절실하게. 자,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일가족 4명이 탈북을 했는데 김정은이 아주 경로해서 무조건 데려오라고 엄포를 했다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탈북은 아주 거의 그냥 씨를 말리죠. 그렇죠. 이제 저도 북중 접경 두만강, 압록강 1,400km를 자주 가보는데요. 과거에는 거기가 뭐 그냥 뚫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 경비를 했지 중국 쪽에서는 사실 경비를 안 했는데 없었죠. 그냥 관광객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북한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중국 쪽에서 철저하게 차단벽을 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한 뭐 몇백 미터마다 조그만 감시 카메라들이 다 서 있고 무인 감시 장치들 한 1km, 1.5km마다에는 이 대형 뭐 야구 경기장에다 쓸만한 이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가 북한 쪽을 좀 보려고 사진 찍거나 쌍안경으로 보려고 차나 버스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중국 변경 국경 수비대들이 달려와요. 3분 뭐 한 5분 안 돼서 와가지고 감시장치 여기 하면 안 된다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넘어오기도 쉽지 않게 다 이제 철책을 쳐놨지만 설사 넘어온다 그래도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장으로 몇 시에 어떻게 넘어갔으니까 어디쯤 있을 거다.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중국은 또 이 빅데이터 이게 AI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거기는 막아놨는데 이제 좀 북한 입장에서는 아픈 게 휴전선을 돌파해서 넘어오거나 그 요즘 그게 많아졌어요? 강화도나 동해안 쪽으로 뭐 목선을 타고 우리 그 강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인가요? 동해안으로 하죠. 동해안에 목선을 그냥
그냥 몰고 북한 경비정이 쫓아오는데도 그냥 돌파해서 넘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좀 대책이 안 서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경비정들이 민간 선박을 못 따라온다면서요, 속도가? 그 추적을 하는데 파도가 조금 있고 이러면 뭐 평평하고 이러면 모르는데 경비정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속도를 내가지고 따라와서 뭐 금방 잡고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낮은 선봉? 네. 여기에 중국 화교들, 중국 쪽에서 투자가 많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쪽에서 중국 화교가 네. 북한 사람 2명을 살해했다는 사건 얘기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상세하게 내용을 좀 접했는데요. 지난 3월이었다고 그럽니다. 북한이 그 당시에 낮은 선봉 지역, 저쪽 이제 북한의 청진 위에 함경북도 나선 지역이 한때 그 개방구라서 중국 사람들이 카지노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업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기가 코로나 이후에 방치돼 있었죠. 그러니까 관광을 개방하니까 한 20명 정도가 관광팀을 이뤄서 갔는데 그때 시범 관광이라고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관광객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내 공장 잘 있나 보러 들어갔는데 가서 봤더니 기계가 다 뜯어져서 없는 거예요. 북한이 다 털어간 거예요.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못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따지니까 북한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나오니까 이분들이 너무 흥분을 했는지 거기에 있던 흉기로 북한인 2명을 살해해버렸어요. 관리자. 어마어마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가뜩이나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푸틴 바짓가랭이 붙잡고 지금 늘어진이라고 베이징하고 평양이 좀 소원해졌는데 이 사건이 지난 3월에 터지면서 북중 관계가 지금 뭐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수습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왕야진 대사가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람을 죽인 건 우리가 물론 잘못한 거다. 그건 사과한다. 그런데 너희 지금 이거 지금 너무 하지 않냐. 우리가 너희 믿고 투자했는데 감히 또 우리 중국이 투자한 거를 이렇게 되면서 북한도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아무런 뭐 사과나 보건 조치라든가 배상을 하겠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중 관계가 좀 얼어붙었고 어쩐지 좀 이상했던 게 왕야진 대사가 그때 즈음해가지고 거기 가죠. 청진에 뭐 가가지고 청진에 영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사관 돌아보고 거기에 사는 화교 집안 안방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들 사는 거 둘러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랬는데 아마도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사 보호 차원에서 자기 관할 지역을 한번 돌아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왕야진 대사 말씀하셨는데 왕야진 대사만 열심히 여기저기 다녀요? 맞습니다. 그런데 북중 조중 우이탑 727 때 정전협정 기념일이잖아요. 727 정전협정 기념일 날 김정은이 조중 우이탑을 갔어요. 근데 딱 4줄만 간략하게 보도를 하고 끝났어요. 중국에 대한 뭐 감사나 뭐 형제 이런 얘기도 단어도 없었어요. 그렇죠. 작년 727 때는 그쪽이 오히려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쪽 해방탑이라 그러는 거기에도 가서 김정은이 들리긴 했는데 올해는 러시아 이 해방탑 쪽에 거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쪽 이거는 뭐 지금 상당히 깎아내리는데 이게 약간 요새 또 시진핑 권력 이상설 이런 거 나오면서 김정은이 조금 더 간이 배밖에 나오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중국, 북한인 살해한 그 중국인들은 그냥 돌아갔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살인까지 일어난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잡고 있겠죠. 아직 몇 달 지나지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럼 그게 지금 북중 관계 냉각 악화에 또 한 계기가 되겠네. 해결이 안 된 거니까. 지금 그 북중 간에 지금 뭐가 지금 교류가 없이 지금 냉랭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파르르 떨면서 북한에다가 어떤 당장 보복 조치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가뜩이나 시진핑이나 베이징 지도부들의 좀 러시아에 대한 김정은의 과도한 접근을 보면서 좀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좀 더 냉랭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3월에 낮은 선봉 시범 관광은 사실 거기 투자했던 중국인들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낮은 선봉 관광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중단됐죠. 바로 중단됐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저도 중국인들이 화교들 일부 포함해서 나왔다 못 들어간 화교들 포함해서 지금 낮은 선봉 재산 상태 때문에 노심초사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3년 반 동안. 들어갔는데 보니까 재산 다 갈취해 뜯어가 버리니까 격분해서 2명을 살해했고 살해된 인물
건물들은 아직 북한이 영유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하고 똑같네요. 그럼요. 지금 만약에 개성공단에 우리 그 투자했던 기업인 분들이 아마 방문하게 된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로 아마 격분을 하실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재 장비를 다 빼내간 것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 거에서는 자기네들이 남은 원자재 지금 다 썩거나 빼갔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걸로 생산해가지고 이미 다 빼내오고 자재 장비를 심지어 외부에서 실어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봉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성으로 보면 겨울철에 그 문 닫아서 지금 폐허가 된 공단 중에 몇몇 공장이 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붕에 눈이 녹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금강산 관광시설도 다 뜯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경수로 짓고 있던 심포에서도 그때 우리가 포크레인 중장비하고 자동차도 뭐 100여 대 놓고 왔고요. 철근이나 시멘트 이런 거 다 놓고 왔거든요. 그냥 급 빠져나온 이런 거 그거 다 갖다 썼습니다. 개성공단 운행하던 버스 조선 인민들 북한 주민들 개성시에서 개성공단으로 시선하는 버스가 개성시 안에서 여러 대가 포착이 됐어요. 시내버스로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 버스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교류협력에 참 좋은 결과네요. 아이고 자기들은 뭐 그거 납도봤자 어차피 녹 쓰는 거 우리가 좀 활용하면 안 되겠냐 이러는데 재산 갈치죠. 우리 사실은 공직자분들은 그런 재산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내 거다 이런 의식은 별로 없으니까 관여 안 하는데 직접 투자했던 기업인분들은 그분들 한이 맺혀 있죠. 억장이 무너지죠. 파산한 분도 계시고요. 저도 만나봤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참 가슴이 첨입니다. 북한 일반 한 달 사는 게 30만 원이래요. 생활비가? 최근 정보가 30만 원인데 식용유 1kg가 20만 원이래. 북한 돈으로 30만 원? 물가가 지금 엄청 뛰어가지고. 근데 통일부 놈들은 왜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3,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2번 오르면서 이렇게 대폭 올랐대요. 그래서 한 달 이제 월급이 30만 원, 이제 30만 원으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식용유 1kg가 지금 20만 원이 됐고 환율이 지금 한 4만 6천 원까지 올랐다면서요. 8천 원에.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게 지금 월급을 올려주니까 맞아요. 환율도 올라. 근데 월급에 비해서는 환율이 더 많이 오른대. 4만 6천 원이면 이게 뭐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뭐 몇 달러 되지도 않잖아요. 10달러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빈부격차 이분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분인데 여기 경제 안 좋다 그러면 안 그래요 이러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북한 경제 좋아졌다는 거는 북한의 지표만 보고 하는 얘기고 주민들은 지금 평양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외부에서 원조 들어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원조가 아니라 수입해 오는 거. 그게 옛날엔 장마당으로 풀렸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장마당으로 하나도 못 나가게 다 국영상점에서만 컨트롤을 한대. 이 기자님. 네. 그 드디어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먼저 북한이 파병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사자 시신 송환하는 걸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렇게 관을 민공기로 덮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스테리가 뭐냐면 4월 말에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관을 인공기로 덮는 건 그 이후에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김정은이 비행장에서 추정이 되는데 관을 덮을 때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겨울부터 송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은 첩보로는 그거는 고위급이래요. 고위급. 그 수많은 병사들이 수백 명, 1,000명 이상 되는 전사자들을 다 그렇게 극진이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 이제 병력을 파견한 게 확인된 게 작년 10월 중순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를 하면서 11,000명을 보냈다 이렇게 됐고 올 초에 이제 손실이 워낙 많아지니까 포병 위주로 해서 3,000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추가 파병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유해 송환하는 그 영상 수송기에서 시신을 내리는 그 장면을 연출한 거는 아마 작년 12월이나 올 1월 뭐 이 어간에 북한군 시신 일부가 도착한 그 장면을 아마 한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북한군이 있던 사령부를 한번 우크라이나가 폭격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장성을 포함해서 6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스타도 있지만은 그때 그 특수작전군 사령관 북한 예. 거기 3스타급도 현장에 가 있었고 그 친구가 뭐 상주하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지 어쨌든 김정은이가 군단장이나 총참모부 국장급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군사훈련이나 이런 데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현장에 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들 김영복이었던가 김영복이 일부가 이제 아마 전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신이 오는 거를 덮어주면서 이렇게 촬영한 걸 지금 마치 병사들을 위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 병사들 시신을 그렇게 다 수습할 정도로 북한이 전투 현장을 그렇게 여유롭게 운영을 하지도 못했고요. 뭐 그 시신들 현장에서 소각하고 이러는 모습들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 아마 북한이 대부분의 시신은 현장에서 그냥 그 파장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수습이 안 됐다 그래도 이제 유해 형태로 만들어서 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메구미 씨라고 요코다 메구미. 요코다 메구미 씨라고 강제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납치됐다가 북한에서 강제로 거주하다가 이제 남쪽 출신과 결혼도 했고 이제 자녀도 있고 근데 사망한 걸로 북한이 주장했고 그 유고를 이제 돌려줬는데 그게 가짜로 판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네요. 제가 가진 러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도 러시아군 시신을 다 수술을 못해서 방치된 시신이 많거든요. 근데 인민군 시신을 고의 수거해서 명찰을 붙여가지고 보내주겠냐는 거죠. 지금 화장된 형태로 시신들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신원 확인이 안 된 그 화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요코다 메구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이 사실 일본의 그 현대화된 포렌식 기술을 좀 얕잡아 보다가 이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거죠. 대충 뭐 동물 뼈하고 다른 사람 유해하고 해가지고 넘겼는데 그게 이제 좀 요코다 메구미의 유전자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들 니들이 알 거야? 네 자식 없죠. 유해라고 주면은 그냥 유골이라고 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이걸 어떻게 다 분리해?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화장을 하고 적당하게 넣어서 그냥 그 이름표 이제 군번에 따라서 그냥 이름표만 붙여서 보내준다는 얘기들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이 전사자들 이제 확인도 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 김정은 입만 열면 뭐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부 동요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의 핵심층으로 있다가 오신 분한테 저도 이제 그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북한의 그 체제 특성상 그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자식이 그렇게 생태 같은 자식이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죽었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노동당이나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일단 그거를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북한의 체제 논리 또 세뇌 뭐 선전 선동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우리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아니면 신나치주의자들 우크라이나나 뭐 나토 이런 세력이겠죠. 그쪽에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히 희생됐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의 당근책 많은 뭐 전사자 보상금이라든가 노동당 당증 이런 것들 입당을 죽은 사람한테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옛날식의 생각이 아닐까. 지금의 신세대 이 부모들 40대 중후반 뭐 50대 초반 이런 부모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특히 자기 자식 가족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북한도 되게 아들이 뭐 한 명 정도 아닙니까? 다자녀가 아닌 집안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집단적인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 이런 것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첩보로는 파병될 때 세 가지 노동당 입당, 그다음에 대학 입학, 평양시 거주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지금 전사자는 최소 수백 명에서 1000명 단위를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죠. 700명 정도 통계까지 이제 과거에 그게 1월 초잖아요. 1월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사자 곱하기 3에서 5가 부상자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영구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평양에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외부로 이제 축출을 시키겠죠. 평양 가서 그 장애에
입은 사람 장애인 본 적 없죠?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이제 아주 고위층의 자제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한 상태이라도 그냥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은 이제 안 지켜질 거고. 지켜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파병되는 걸 막으려고 뇌물을 준다, 자해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뭐 손가락을 우리 옛날에 병역 기피하려고 자해하듯이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나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게 우리의 우방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러 간의 협약에 따라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죠. 결정해서 파견을 한 것이고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신나치주의자들의 분쇄를 무찌르고 있다. 우리가 좋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북한의 기본 그 로직인 것 같습니다. 북러는 좀 오래 갈 것 같죠? 상당히 오래 가죠.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부분이 아직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다 해도 북러 간의 어떤 그 혈맹 관계 또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을 푸틴도 필요하고 김정은도 상당 부분 이 구조를 좀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해 나간다 그래도 푸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푸틴 자체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후방 병참기지로서의 북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이번에도 포탄이라든가 전쟁 물자라든가 이런 거를 북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방탄복 있지 않습니까? 예. 방탄복 한 1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이나 자재를 북한에 러시아가 제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너희가 강군 체형에 맞는 전투 현장에 파견돼 있는 개들을 쓸 사이즈로도 만들고 우리 러시아군이 쓸 그것도 공급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아마 그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해서 최근에는 방탄복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합니다. 지금 이 기자님도 북한 군대 참 황당한 현실을 알잖아요. 네. 10명이면 6, 7명은 농사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지금 간 부대들은 정예병력일 거 아니에요. 정예병력입니다. 그렇죠. 네. 특수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작전을 해봤던 김정은이가 마지막에 검열하듯이 그 특수작전군 훈련을 봤잖아요. 네. 그 훈련이 잘 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부 젊은 애들 도망가고 이미 뭐 100만 명 가까이 전사상자 나고 이러면서 이제는 막 군인들 보면 한 40대 막 50대 된 예비군 병력 민방위들 끌어다 놓은 거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팔팔한 북한군 애들 그리고 시가전이고 야외전이고 잘 준비된 또 세뇌가 잘 돼 있는 이 젊은 전투병이 파견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뭐 천군만마죠. 거기다 이 북한군은 10여 년 동안 조직생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11,000 지난해 10월 네. 올해 3,000 그다음에 쇼이구가 6월에 갔을 때 6,000 추가 파병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얘기로는 최대 3만 명이 3만 지금 명. 확인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안보 공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이구까지가 2만 명이고 그 뒤에 이제 3만 명 뭐 공병까지 해가지고 갔다 그래서 봤자 5만이잖아요. 근데 북한군 병력이 129만 명 아닙니까? 상당 부분이 뭐 빠져나갔다 그래도 지금 군단별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포병 사격 훈련도 하고 이랬던 거 보면 전혀 병력에 공백이 보이거나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실 지금 한 45만 명입니다. 최근에 많이 줄어서. 근데 이게 이제 정예군이지만 이 병력을 뺀다면은 약간 안보 불안, 뭐 공백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나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중에 병력 뭐 5만 명 뺀다 이래서 어디에 공백이 생긴다? 한국이 북한으로 뭐 뭘 한다? 지금 뭐 무인기 보낸 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그것도 전면전 국지전 상황에 어떤 걸 만든다? 이런 거는 뭐 북한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 내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 예. 저도 그거 듣고 북한군 복무했던 병사들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요. 과거에는 뭐 그런 게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군에서 미군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도 군
형법에 보면은 제일 또 처벌을 좀 높게 하는 게 그 개간, 소위 말해서 남성끼리의 동성애 성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 이게 군대 내에서 이제 만연하게 될 경우에 그 군의 사기라든가 군 병사들끼리의 어떤 그 문란한 관계로 인한 그 군기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 우려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신세대 병사들이 유입되고 또 해외의 어떤 그 포르노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오염된 이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게 많아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그 초기에 북한군들한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그 와이파이가 무제한 허용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걔들이 제일 많이 본 게 포르노물을 그렇게 많이 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억압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욕구 해소 이런 길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외신 보도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꽤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서 뇌피셜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군 내부의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감청을 통해서 듣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그 북한군을 지금 지휘하는 게 러시아군 지휘관들이지 않습니까? 그쪽의 라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저도 북한 측과 이제 직간접적으로 과거에 접촉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르노 USB 네. 그걸 그렇게 많이 요구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이제 이게 억압된 사회일수록 그런 부분이 좀 만연해지는 것 같고 더 은밀하게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청정국가인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북한에서 매춘이나 성매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평양에서 근무하던 해외 서방 국가의 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영국에서 갔던 뭐 에버라드 대사 이런 분들도 그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많이 접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쓴 책에도 보면 북한의 성매매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북한에서 어떤 그 혼외 무슨 이렇게 좀 부당한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만연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북한에 갔을 때 이렇게 안내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식의 농담을 하면서 은연중으로 자기네들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출장 가면 의뢰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네. 문화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나 그러니까 여관 초대소 이런 데 보면은 호객 행위도 하고 네. 실제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게 그냥 어떤 아주 조직적인 것보다 그냥 일상적인 생계 수단으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고려 호텔이나 뭐 양각도 호텔 같은데 이런 데를 그 내국인들이 무시로 드나든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드나들고 여성하고 같이 남녀가 드나들고 뭐 유부남 유부녀가 드나들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그런 데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안내원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노인은 도대체 관계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냐 이랬더니 이 네트워크가 좁으니까 지역에서 주로 그 대학교 뭐 동창, 선후배 이런 관계들이 많고 그 뭐 호텔이나 이런 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주로 우리는 집에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도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북한 내 동성애 얘기하다가 파병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잊혀졌는데 네. 포로로 잡혔던 그 두 명의 북한군 기억나시죠? 네네. 20살 뭐 백모 씨인가요? 네. 26살 이모 씨. 맞아요. 저는 이제 북한군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전투를 잘하는 것 같지만 동성애가 만연돼 있고 네. 전 그 두 포로 보면서 뭘 느꼈냐면 포로로 잡힌 지 그때가 아마 2주일 되는 시점에서 공개됐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초기에는 자결을 하려고 그랬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는 너 나만 갈래 그랬더니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북한군의 그 정신세계, 정신무장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바로 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군의 어떤 사상체계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러시아만 해도 북한에 비하면 자유국가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돌아가면 북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오염된 어떤 문화 이런 거라든가 개방 정보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세뇌받은 게 유지되고 뭐 자폭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통해 가지고 접하는 정보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국정원에서 파견된 현지 그 통역을 겸해서 하는 요원이 있잖아요. 그 요원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점점 이제 라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친해져 가지고 마치
형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반말로 하잖아요. 너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러니까 뭐 한국에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받아주면 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정보에 어떻게 얼만큼 노출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종전 이후에 평양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빼기 작업을 하겠죠. 북한군 병사들에 대해서 사상 다시 이제 검열을 하고 이래서 다시 군대에 배치하거나 전역을 시켜서 이제 보내거나 할 텐데 2명의 그 포로로 잡힌 병사들의 경우에는 아마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쪽에서 그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텐데 종전 단계에 접어들고 더 이상 이 친구들을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한국행 절차를 밟게 될 이런 가능성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혹간에는 혹시 김정은이 젤렌스키 쪽을 연결해서 트럼프 쪽을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2명만은 꼭 데려와야 된다. 평양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할 수 있고 그런 변수가 좀 있어서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행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북한에 가서 이 병사들이 이미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고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남전 때 10년 동안 32만 명 파병했거든요. 그걸로 인한 한국 사회 문화 충격도 컸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 그 뭐 여러 가지 또 문화도 있지만 또 뭐 전자제품이니 뭐 이런 거 갖고 오고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달랐죠. 그러면 러우 전쟁으로 새롭게 형성된 전선만 1200km거든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 푸틴이 김정은이가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게 향후에도 장기간 인민군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한 북한 내부의 변화 효과도 저는 뭐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가지고 가게 되는 러시아의 어떤 자기네들보다는 훨씬 개방된 러시아만의 자유국가의 북한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8.15 자기네들 말로 이제 경축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고의 씬 스틸러는 샤먼이라는 그 가수였던 것 같아요. 남자 가수. 이 친구가 뭐 푸틴의 아주 총애를 받는 가수, 친 푸틴 계열 가수인데 굳이 이 친구를 평양에 부른 거는 아마도 북러 밀착을 좀 과시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 친구가 그냥 뭐 러시아, 북한 친선을 강조하는 노래, 밀착을 강조하는 노래 몇 곡 부르면 끝났을 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스탠드 마이크를 들고 막 찢어진 블랙진 입고 위에 가죽 점퍼 걸치고 머리는 원래 뭐 노란지 모르겠어요. 그 염색한 건지 모르겠는데 막 부르고 그다음에 무대 밑으로 뛰쳐내려와가지고 거기 여성 관객들 막 있는데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손 흔드니까 열광을 하잖아요. 이 과거 우리 가수들이 가가지고 공연할 때 이렇게 있던 표정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때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참은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지금 한류를 막 억누르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지금 반동사상 문화품에. 근데 아마도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탈출구를 숨통을 만들어 주려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반응하는 건가? 이거는 조금 과했나? 북한도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럴 거냐?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전자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앞으로 러시아 거는 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뜻밖의 북한의 어떤 대중문화에 어떤 물꼬가 트이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된 인민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MZ세대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여기 국내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분. 왜냐하면 최근에는 휴전선을 통해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었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장마당 세대 그러는데 지금 MZ세대는 북한에 장마당 세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한류 세대래요. 한류 세대. 자기는 한류 그냥 줄창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 말씨나 한국 문화 흉내나 이런 거 못 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아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니까 지금 저도 그거 봤는데 그 가수들이 옛날에 우리가 가면 반응하면 안 되죠. 조용히 교육 받았겠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에 있는 본능이 뛰쳐나온 게 아닌가. 자유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2018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는 무슨 레드벨벳이니 뭐 한국에서 서울에서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걸그룹도 불러다가 뭐 빨간 맛이 어쩌고 이런 노래 부르고 김정은이 만나서 손도 잡고 뭐
뭐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이러더니 자기는 김주애랑 앉아가지고 뭐 다 즐겨놓고 갑자기 자기가 정책 바꾼다고 한류 문화, 남조선 드라마, 영화, 가요 하면은 5년에서 15년 이렇게 때린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또 무슨 러시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난리치는 문화. 북한 주민들 입장에 야 그게 그건데 뭐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김정은 얘기 들어보면 김정은이 나한 말씩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그 평양에서 오신 어떤 분도 유심히 보면 김정은, 김여정이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남한 말투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쟤들이야말로 혹시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주애가 혹시 한국의 걸그룹 보이그룹에 아이돌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뭐 여기 있는 고첩이나 공장망에서 그 굿즈나 음반이나 음원 사가지고 부지런히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이 의외로 어쩌면 북한 변화에 트로이의 목마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세대가 지금 러시아 자꾸 공산주의국가 아니고 자유국가거든요. 독재여서 그렇지. 그렇게 보면 수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돌아가면 이게 어쩌면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김정은이 지금은 이제 병력 대규모 파병을 통해 가지고 꿀을 빨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금 수입에 뭐 무기체계 도입하고 북러 밀착 과시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어디나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그늘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후유증의 파고가 그 평양에 밀어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기자님, 이 기자님 뭐 안 그래도 뭐 최고의 북한 전문 기자. 북한 한 50번 갔죠? 네, 저 50번 다녀왔습니다. 한때는 뭐 야 이제 좀 그만 가자 지겹다 이랬는데 그때 방정을 떨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못 가게 됐어요. 또 조만간 갑시다. 또 저기 원산에 2만 명 수용한다는데 뭐 우리가 가야지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꼭 결실을 거두기를 지금. 지들도 원할 거예요. 잘 사람 우리 193만 명 금강산 다 우리가 갔지. 자, 그 북한 최고 전문가 50번 북한 다녀온 이 기자님 전공. 자, 북한 후계 구도입니다. 이 기자님 북한 후계자론으로 박사학위 받으셨죠? 맞습니다. 후계 구도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북한 권력 승계가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는지. 자, 그러면 그 몇 분 드릴 테니까 그 논문의 핵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적인 핵심이 아주 흥미롭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여성이라서 후계자가 안 된다. 틀렸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아들로 승계가 되는 상황에서도 여성이라고 후계자가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면서 여성에게 길을 터놨다는 거. 3대 세습, 4대 세습을 치밀하게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다는 거. 또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김여정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수령과 그 후계자는 대를 달리해야 됩니다. 근데 김정은과 김여정은 5살 차이 온우이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세대에서는 승계를 하면 안 되냐. 한 명이 죽거나 유고해서 승계를 했는데 비슷한 세대에서 하면 또 조만간에 혁명의 계승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혼란으로 이어진다. 이런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그러는구만요. 외워서. 그렇죠. 북한의 논리는 김일성이 뭐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를 한 세기에 2개의 제국주의를 다 사승했다고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는데 이 사회주의 혁명의 길이 워낙 멀고 험하고 또 중대한 가업이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혁명 수령의 후계자가 있어서 계속 이 과업을 이어가야 된다. 근데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되냐? 수령의 풍모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필 뽑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그 아들이고 딸이고 이래? 그렇다고 차별하면 안 되지. 역차별이지. 이런 이제 해괴한 논리로 점점 세습을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자님이 그 논문을 쓴 근거가 되는 북한이 위장으로 출판한 책이 후계자론이라는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84년 일본에서 나온 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수령의 풍모를 빼닮은 자라면 그가 혈연이어서가 아니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위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후계자로는 김정일이 김일성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위대해서. 그런 논리죠. 김정은이 김정일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위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 인물도 위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대성 교양으로 이어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막 신격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면 3살 때 뭐 자동차를 운전했다. 다리도 안 닿는데. 그리고 뭐 오리 강 한가운데 있는 오리를 뭐 10발 쏴서 100발 100중 맞췄다. 그게 7살 때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한 우상화로 가고. 3살짜리가 총을 쐈다 뭐. 100발 100중. 총 들을
부를 수 있나요? 뭐 누가 옆에서 받쳐줬겠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우리는 계속 뭐 김주애 나올 때마다 네. 2013년생이잖아요. 근데 뉴욕 타임즈가 네. 아주 김주애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네. 수줍은 소녀에서 중심으로. 그러면서 상당히 유력한 후계자로 봤어요. 네. 김주애로 가는 거죠?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뉴욕 타임스의 보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가을에 국회 정보위에서 사실상 후계자로 유력하다 이렇게 했고요. 약간 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교육을 받고 있다. 후계 수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놓긴 했지만 결국은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마지막의 선택은 믿을 건 핏줄 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와중에 이제 누가 될 거냐. 김주애가 7, 80% 유력하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게 마지막에 또 앞으로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20, 30%의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 기자님 김정은의 여자들 네. 이라는 책 쓰셨죠? 예, 김정일가의 여인들. 네. 김정일가의 가문의 여인들. 네. 김정일 가문의 여인들. 예. 김정일 가문의 여인들은 김정일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부인이 이제 김영숙, 홍일천, 성혜림, 김정은 엄마 고용이 그다음에 마지막 김옥. 알려진 것만. 네. 알려진 것만. 자, 그렇게 여인이 많았지만 그러나 베일에 가려진 여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 때는 거의 뭐 가히 여인 천하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김정은요. 김정은 때. 네. 그러니까 일단 부인 이설주가 툭 튀어나왔죠. 그렇죠. 처음에 여동생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김여정이 튀어나와요. 현성월은 계속 따라다녀요. 네. 그다음에 김주애는 이제 후계자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선희. 북한 여성으로서는 가장 권력이 높이 올라간 게 최선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8.15 행사 때도 보니까 뭐 물론 외교 행사 러시아 사절들이 왔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뭔가를 보고 얘기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외무상 최선희하고 뭐라 그러면서 또 최선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둘이 단둘이 벤치에 앉는 장면도 있었어요. 네, 그 쉴 때도 보면 다른 간부들은 다 옆에 벤치에 있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남녀 사이에 어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둘이 하여간 친밀하다. 대화와 관계나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그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건 느낄 수 있습니다. 김주애의 후계 구도와 네. 여성들의 부각이 관계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우연일까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적어도 유력 후보군으로 올려놨다면 여성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여정이 그동안에 이제 권력 전면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북중 정상회담 최근에는 이제 북러 정상회담 작년 6월 평양 이런 데서 김여정이 이제 그 보좌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오빠의 대변인 역할도 있지만 최측근 보좌역으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정관여의 폭을 넓혀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신의 리더십, 오빠의 유고시 대한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이설주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넓혀놓은 부분, 김여정이가 넓혀놓은 부분, 여기에다가 이제 전문 관료들, 지금 사실 북한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거의 없죠. 네, 내각에서도 보면 최선희가 거의 유일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보면 김정순 여맹위원장 하다가 이제 노동당 단체 담당 그 비서 부장이 된 그 아주 틀 좋은 여성분 거기 말고는 거의 전멸이거든요. 과거처럼 뭐 김경희가 경공업 부장을 맡고 있다거나 김복신 부총리 과거에 경공업 담당했던 이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여성 이거보다도 오히려 관료 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김정은이 높이기 위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기능들 이런 거 좀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5월 달에 종영된 22부작 북드 백학벌의 봄? 예. 그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 22부 다 봤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저기 남자가 앞치마 두르고 딸하고 부인한테 밥 차려준 장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엔 그런 거 보면 경천 동달 일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와 있는 탈북자분들도 그거 보면서 막 어머 저거 북한에서는 남성이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취사를 하는 거 이런 거 요리를 하는 거 자체가 아니라 부엌에 들어가는 거 자체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있고 반면엔 또 북한에서 왜 그 세대주 남편을 가지고 낮전등이라 그러잖아요. 좀 쓸모없는 사람들. 낮에는 전등이 필요 없으니까. 낮전등. 낮전등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남자들은 그냥 권위나 부리고 하면서 뭐 이런 역할인데 이제는 소위 말하면 가사노동에 이제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대중 드라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김주애의 후계 구도와
그런 여성의 권익 신장 네. 이 북한은 다분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선전선동으로. 네. 관계가 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은 좀 있다고 볼 거니까 아마 김주애가 뭐 군부 인사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받는다든가 핵심적인 자리에 간다든가 러시아 대사관을 김정은이 방문할 때 가서 이렇게 함께 그런 걸 지켜본다든가 군함 진수식에 간다든가 이런 공개 활동을 통해서 넓혀가는 거 외에 이제 인민들 속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선전선동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드라마라든가 앞으로 이제 영화라든가 또 지금 북한이 최근 들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뮤직비디오 아주 우리 그 경쾌한 이런 것들을 좀 빼닮은 거기에 김주애의 어떤 후계구도 비밀 코드가 좀 녹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왜 그 북한에는 이제 짝태와 마누라를 뭐 3일에 한번 두드려 아주 봉건적인 진짜 지금 그걸 말도 못하는 그렇죠. 말인데 옛날에 진짜 우리 같으면 뭐 진짜 그 5, 60년대나 있었던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최근에 온 젊은 부부 남자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가 또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남자가 집에 오면 여자가 레이더처럼 따라다니잖아요. 밥상도 따라다니고 되고. 맞아. 드라마 보면 남자가 일단 가서 들어와서 아이 덥네 이러면서 옷 벗으려고 그러면 양복 받치고 뭐 벗어놓은 거 챙기고 수건 네. 딱 들고 씻으러 들어가면 수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앉으면 그 자리를 밥상 가져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장마당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집에서 남자들은 이제 북한 카드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패. 주패 하고 있으면 이제 여자가 이제 와서 딱 보고 아니 왜 이런 걸 집에서 해?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주섬주섬 알아서 하고 나간대요. 그러면서 나 옆에 친구가 너는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사냐? 그러면 그 하는 말이 너는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좀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들은 얘기가 김주애라는 이름이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저 아이가 주애일까 하는 의문은 끝까지 품고는 있죠. 한국 특혜. 근데 이제 그 주애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주애를 2013년 여름에 미국 프로농구 데니스 로드맨이 원산에서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북한 간부 중에도 주애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대요. 거실에 걸려 있답니다. 거기 주애 공진인과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간부들은 김주애 동지 그런답니다. 일부.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김주애가 그런 봉건적인 문화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갈린답니다. 그냥 뭐 누가 되든 뭐.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해. 이런 사람들이 갈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후계로 가죠? 저는 북한이 뭐 암탉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그런 요소들을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은 선전선동을 통하고 사상교양을 통하고 또 특히 김정은이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나 엘리트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고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를 달거나 이러기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처럼 주애를 계속 끌고 가면서 어느 순간 아우팅을 내 후계자야 하고 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따를 가능성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외부 세계에서도 사실 북한의 4대 세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는 제대로 제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북한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러면 김주애가 여자잖아요. 그럼 결혼할 거 아니에요. 뭐 평생 혼자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김주애에서 김씨는 끝난다 이제 김씨 집에는 자식이. 그랬더니 탈북하신 분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성을 김씨로 바꾸면 된다고. 그 정말 기발한 생각이긴 한데. 북한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 맘먹으면 후계론 갈 거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을 자세히 보면은 정책적 실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속도조준이라는 건축 부실, 하루 숙박인은 2만 명 만들어놓은 원산 갈마, 그리고 남북관계 또 끊어버리고 갈 사람 유일하게 남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아버지 집권 능력에 저는 50%도 못 따라간다고 봐요. 그렇죠. 그 정교하고 치밀한 북한 노동당 전략가들의 기존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북한 애들 정말 너무하다, 지독하다. 어떻게 이런 거 다 이렇게 우리가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놨지? 옛날에요. 이런 게 있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 하노이에 가서 판판이 깨진 거, 대남 관련해서 지금 엉망으로 꼬여 있는 민족 통일 개념 삭제한 거. 김정은의 제일 큰 불행은 지금 제대로 된 김용순이나 김양건 이런 류 혹은 뭐 과거에 미국했던 뭐 이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대미 대외 관계를 제대로 조언해 줄 참모들, 노련하고 경험 있고 브라이트한 이 참모들이 없다는 게 저는 최고의 불행이라고. 그러면 김정은도 저 모양인데 왜냐 2008년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나와서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길어야 3년 4년 준비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김주애가 만일에 10대에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후계자는 되겠지만 집권 능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9살 때부터 저렇게 마이바흐 타고 다니고 저 난리치고 공주로 떠받들고 어디 가든지 일제 아지모토 깨소금이 앞에 놓이고 이런 생활을 한 애가 아지모토 깨소금 일본제 깨소금이죠? 네, 어떻게 저게 정상적으로 클 수 있겠어? 저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 재벌 3세 4세들이 가끔 그 대형 사고 치는 그 정말 갑질이나 이런 그 버릇없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 시절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 조기 유학하고 자기가 왕자로 행세하고 후계자가 돼서 지 멋대로 하고 이러던 게 당장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유순했잖아요. 후계 공부할 때. 쟤 뭐 서방에서 교육해서 좀 다르려나 이랬는데 아버지 죽고 나서 권력 잡더니 눈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니 고모부 죽이고 이복형 죽이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통제불능입니다. 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입만 열면 천리를 잊지 말라. 만행, 일제의 만행에 천리를 잊지 말자 그러는데 김주애는 항상 일본에서 파는 아지모토 깨소금. 그렇죠. 그 항상 들고 다니죠. 그렇죠. 어딜 가나. 네. 그럼 그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화면에.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김정은도 사실 렉서스 뭐 SUV 최고급형 타고 다니고 경호차로도 쓰고 이러는데 그게 그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차면 탈 수 있죠. 충돌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주민들한테는 아직도 반일, 반제국주의, 반미하면서 자기는 타고 자기 딸은 그렇게 일제 물건을 탐닉하고 미각을 거기에 맞추고 이러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냐. 개방사회면은 저거는 당장 뭐 내로남불이라 그래가지고 문매를 맞아야 되는 건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김주애를 보면 엄마는 모습을 감추지만 점점 김주애는 엄마를 닮아가거든요. 맞습니다. 헤어스타일 심지어 옷을 보면 엄마랑 똑같이 보여요. 뭐 저는 유전자의 힘을 거기서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김주애를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김주애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리설주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너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리설주가 킹메이커가 되나요? 이설주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지금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의 힘이었다고 보거든요. 28년간 김정은의 곁을 어쨌든 지켰지 않습니까? 그 고용이라고 김정은이 뭐 좋기만 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소생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적통으로 만들려면 앞에 먼저 번의 여자인 성혜림 스라에서 낳은 김정남을 어떻게든 꼬꾸라트리고 우리 아들 정철이든 정은이든 얘가 후계자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했고 결국은 2004년에 유선암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 병원에서 죽으면서도 이재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철의 대장 이런 군부와 노동당의 간부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그 충성을 다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김정은을 만들었잖아요. 이설주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리 애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김정은의 미움을 사거나 사랑이 식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난다면 김주애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의 운명은 그냥 나락이고 죽음이다. 나는 얘들을 어떻게든지 만들겠다. 이게 저는 지금 이설주한테는 그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죽이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생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설주는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곁에 있으면서 김정은의 기질이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 권력의 내부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 그 세력을 통해 가지고 다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확히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김정은이 죽은 현철의 국방성 고문, 시대의 인민군 간신이죠. 네. 2대에 걸쳐서 인민군을 김일성 집안의 간호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걸 보면 현철이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보면 현철이는 목숨을 바쳐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직에 올랐을 때 건성건성 축하한다 그랬는데 네. 현철이 고문만은 자기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랬습니다. 네. 했다고요. 그럼 김정은도 측근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소수였죠. 사실 소수였죠. 대부분 장성택, 김경희 부부도 김정남 편이었고 예. 대부분 김정남이 이제 장자계승에 따라서 후계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용이 그것도 김정은이 20살이던 2004년에 고용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숨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철애나 이재강이나 이런 세력들이 끝까지 밀어서 어쨌든 오늘이 있으니까 현철애가 죽었을 때 김정은이 왜 그 관을 자기가 관짝을 직접 메고 병원에 가서 예. 앉아있고 창문에 나와서 했겠습니까? 울고 네. 매년 그 죽일 때마다 가고 진짜 고마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리설주가 네. 김정은이 그렇게 고민하는 걸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 사실 네. 많은 사람 죽였지만 그럼 리설주는 이 어린 것 옆에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해주고 싶은 욕심이 안 생길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설주가 뭐 현송월을 자기 친하잖아요. 둘이 그렇게 해서 뭐 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간부들 이런 쪽을 한다든가 또 뭐 김여정도 이제 자기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설주가 김정은과 친해질 수 있고 퍼스트레이디로 가는 과정에 다리를 놓아준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당이나 뭐 이런 쪽에 군부 이런 쪽의 라인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그러니까 김주애를 중심으로 킹메이커, 네. 리설주의 어떤 역할을 전 김정은이 인정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김정은도 지금 주애를 내세우고 있는 거니까. 뭐 이미지 메이킹하고 뭐 갑자기 변하고. 그럼 리설주 쪽으로 가기로. 그러나 이게 그 조선왕조처럼 외가가 설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지금 그건 어렵죠. 그거는 어렵고요.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권력 기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종사 집안의 딸이다 정도로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건 아니고 한때 뭐 이병철의 뭐 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그건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뭐 최용해 뭐 이런 설들이 있었지만 다 낭설인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설주는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독자적인 그 힘으로 어린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저렇게 어쨌든 김정은이 이설주하고 커플식이 아직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처럼 여성 편력 가지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김주애 북한의 여자 후계 구도까지 좀 알아봤습니다.